친정엄마 노릇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며느리 생일상 차려주는 게 시엄마로서 쉬운 일이었는 줄 알아? 너희 집 가서 애 봐주는 거? 집안일 해주는 거?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너무한단 생각 안 드니? 그건 제 실수예요. 어머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었어요. 뭐? 근데 이제 생일상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좋아요. 전화하는 것도 싫고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도 싫어요. 여보,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지. 이놈아,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당신도 계속 어머님 편만 들 거면 나 혼자 집에 갈게. 그리고 우리 가족도 다시 생각해보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고영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고 씨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와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딸이 없는 고 씨에게는 어색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서운한 일이 있어도 꾹 참았습니다. 어떻게 사람 간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나 생각하며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처음부터 고 씨와 잘 지내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결혼을 한다고 시부모와 가족이 된다고 여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고 씨에게 그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이겠죠. 생일을 챙겨줬더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며느리. 부부끼리만 살고 싶으니 참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어도 어쩜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시집살이라도 시켰으면 고 씨가 나쁜 사람이겠지만 고 씨는 아들네가 결혼한 뒤부터 도움밖에 안 줬습니다. 그 고마움을 아들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고 씨도 더 이상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애를 봐준다거나 하는 도움도 주지 않게 되겠죠.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을지 고 씨는 궁금해졌습니다. 고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라 각별하다면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었고 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때도 꼭 자기와 닮은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순한 인상의 다른 조건은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마음먹었으면 어련히 좋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죠. 근데 현주는 부모님이 안 계셔요. 아, 두 분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 고 씨는 그런 것으로 고지식하게 반대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조금쯤 당황했던 것도 같았습니다. 두 분 다 안 계세요. 아, 현주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요. 어쩌다가. 어려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래서 할머니 손에 컸대요. 지금은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이모를 부모님처럼 여겨요. 당황스러움이 가시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의지할 가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우연히 꺼내게 된 이야기에 주변 사람들이 난리였습니다. 부모님 둘 다 없이 큰 거잖아. 나는 좀 그럴 것 같긴 해. 사실 나도 이런 말하면 내가 좀 나쁜 것 같지만 내 아들 문제라면 좀 다를 것 같네. 가정 교육이라던가 그런 거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아들도 처가 도움을 전혀 못 받는 거니까. 듣고 보면 영 틀린 말도 아니기에 걱정하는 이유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다른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바꿀 수 없었던 문제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 씨가 본 며느리는 오히려 가정교육이 잘 된 느낌이 들었으니 그럴 이유가 없었죠. 아들이 30 중반이라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곧바로 아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곧 40이었습니다. 결혼에 관한 문제는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서 했습니다. 며느리 쪽 혼주석에는 이모와 이모부가 앉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부모는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 씨 부부가 개입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진행됐습니다. 집은 우선 전세로 가고 천천히 늘려가면 돼. 우리가 보태줄 거니까 열심히 살아. 감사해요. 모아둔 돈은 있었지만 결혼 자금을 이모한테서 받을 수는 없다는 말에 고 씨는 이해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내면 어떠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 씨 쪽에서 전세 자금 일부를 보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들 며느리가 모아둔 돈으로 해결했죠. 그렇기에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둘 다 30 넘을 때까지 착실하게 직장 생활하며 살았기에 고 씨 부부도 아들 결혼에 대한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처럼 의지해도 돼. 권일이가 속 썩이면 나한테 전화하고. 감사해요, 어머님. 고맙긴. 이제 우린 가족인데. 고 씨의 말에 며느리의 눈꼬리가 빛났습니다. 그 모습에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고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쓸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뭉클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죠. 고 씨 부부는 아들 내외의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차가 막히면 조금 더 걸리기도 하고 한산한 시간에는 50분 만에 갈 때도 있었습니다. 애매한 거리이기 때문에 자주 왕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화는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들과는 결혼 전에도 자주 통화했는데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며느리와도 직접 통화했습니다. 현주야,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권일이가 밥 안 해주면 말해. 내가 혼내줄게. 아니에요. 권일 씨가 잘해줘요. 다른 게 아니고 달력에 표시해 놓으려고 하는데 생일이 언제니? 아, 제 생일이요? 4월 20일이에요. 고 씨는 빨간색 펜으로 달력에 큼직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며느리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고 씨는 며칠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뭘 해줄까? 선물을 보낼까? 아니면 불러서 생일상을 차려줄까?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걸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는 생일 당일 아침 며느리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현주야, 생일 축하해. 선물로 용돈 좀 보냈으니까 그걸로 권일이랑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어.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마음 같아서는 생일상이라도 차려주고 싶은데 그건 부담된다고 그래서 돈 보낸 거야. 아무래도 시엄마랑 생일을 보내고 싶진 않잖아. 아니에요. 저는 좋아요. 그래? 며느리의 대답에 고 씨는 반색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만나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무슨 일정이라도 있겠거니 생각했죠. 그 다음 해에도 며느리의 생일에 용돈을 보냈고 며느리는 참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손녀딸의 얼굴을 보며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산후조리원 비용은 고 씨가 내줬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이 없기에 고 씨가 더 살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조리원에서 나와서도 몸조리 한동안 해야 한다고 그러던데. 내가 가서 도와줄게.
힘들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친정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권일 씨도 있고. 그래도 그게 아니야.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하고 애도 혼자 어떻게 보니?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정말로 괜찮은데. 사양하지 말어. 미안해하지도 말고. 내 손녀딸이랑 내 며느리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에 맞춰서 아들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도저히 매일 오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짐을 싸서 들어갔죠. 불편한 데는 없지? 안 돼? 어머님, 아니야. 누워 있어. 며느리는 좀처럼 편하게 있질 못했습니다. 고씨가 방문을 열면 얼른 자세를 고쳐 앉았는데 얼른 익숙해지길 바랐습니다. 고씨는 며느리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니라 도와주러 온 것이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와 며느리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고씨는 아이 옷을 널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죠. 일어나 보니까 1시간 정도 흐른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아직도 자나 싶어서 안방 쪽으로 다가가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인지 몰라도 흐느끼는 소리가 나서 놀랐죠. 친정엄마가 안 계시니까 아무래도 서글퍼요. 애 낳으니까 더 그렇고요. 엄마 생각나요.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 말을 듣고 고씨도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정말로 며느리의 친정엄마 노릇을 해주자 싶었습니다. 애 돌 지날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까? 네? 그렇게나 오래요? 그래. 너도 그때까지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리고 아무래도 어린애 키우면서 일까지 하기도 힘들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 계셔주시면 그걸로도 감사해요. 원래 계획은 일주일 더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이상 매정하게 그냥 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힘드세요. 힘들어도 어쩌겠어. 안 그러면 현주 네가 힘들잖아. 며느리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신세를 지기 싫은지 입술을 꼭 깨물고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친정엄마처럼 대하라고.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갑자기 며느리의 이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상견례 때와 결혼식에 딱 2번 본 사이였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멀리 산다고 들었는데 아이를 보러 왔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연락도 없이 와서 당황스러웠죠. 아, 앞으로 현주 몸조리 좀 해주려고 왔어요. 몸조리요. 그건 제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친정 식구인데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현주는 제가 잘 알고요. 아니에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애기 돌 될 때까지는 있기로 했어요. 그러자 이모라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현주를 딸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저희 언니를 대신해서 현주를 돌봐줄 기회를 주셨으면 해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굳이 꼭 내가 보겠다며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모랑 통화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조카가 안타까워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나 보다 싶었죠. 결국 고씨는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모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다시 들어올게. 네. 감사했어요. 며느리는 왜인지 모르게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착각이겠거니 생각했고 곧 아들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고 씨가 다시 아들네 집에 들어갈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쯤 있다가 며느리가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면서 이모를 돌려보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 씨가 다시 가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는 거절했습니다. 그게 둘이서 있어야 애착 형성이 잘 된대요. 그러면서 주양육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며느리가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요. 아, 혹시 내가 있는 게 불편했니? 고 씨는 내심 서운함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많이 도와줬고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는 몸조리도 어느 정도 했고 저도 도움 없이 애기 키워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요. 며느리의 표정이 맑아서 서운해했던 스스로가 민망했습니다. 아마 고 씨가 힘들까봐 그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또 힘들면 불러. 언제든지. 네.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그 뒤로 며느리는 한 번도 아기를 봐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은 자식들이 하도 손주를 봐달라고 해서 힘들다고 난리던데 고 씨는 그런 며느리가 대견했죠. 그래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가서 생일상 차려주려고요. 소희 엄마, 네. 생일상이나 제대로 받아봤겠어요? 그렇다고 권일이가 미역국을 끓여봤어야 말이죠. 그리고 애 때문에 어디 멀리 놀러 가지도 못할 텐데. 나라도 가서 미역국 끓여주고 해야죠. 그래. 한번 물어봐. 하지만 고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깜짝 놀라게 해서 감동을 주고 싶었죠. 그래서 며느리의 생일날 저녁 아들 집으로 남편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약속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작정 가느냐는 남편이었지만 오전에 아들에게 슬쩍 물어본 참이었습니다. 별다른 외출 계획인 없는 것 같아서 찾아간 것이지 고 씨도 생각이 없진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네 생일이잖아. 오늘 연락 안 해서 서운하지 않았어? 생일상 차려주려고 장 봐왔지. 아들은 퇴근 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와 집에 있었죠. 며느리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앞으로는 너 생일상은 내가 챙겨줄게. 아, 제 생일에 항상이요? 그래. 가족끼리 다 같이 파티도 하고 좋잖아. 안 그래? 아, 네. 며느리는 얼떨떨한 것 같았습니다. 고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차릴 테니까 너는 쉬어. 아니요, 저도 거들게요. 그럼 그럴래? 며느리와 같이 오순도순 밥을 차려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찜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크게 기뻐했습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외식할까 했는데 더 맛있는 거 먹네요. 그래? 아무래도 생일엔 생일상을 받아야지. 고 씨는 당면을 삶으면서 대꾸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잡채도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가장 기뻐할 줄 알았던 며느리의 표정이 의외로 어두웠습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에이, 미안해하지 말라니까. 고 씨는 웃으면서 며느리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 씨 부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술도 한잔 하는 바람에 아들네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도 하나 더 낳아서 북적북적하게 이렇게 지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도 고 씨는 자주 아들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애 키우기 힘든 젊은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건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고 며느리가 다시 회사에 나가게 된 이후로도 똑같았습니다. 돈 주고 사람을 쓴다길래 고 씨가 말렸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데 뭐하러 돈을 쓰나 싶었죠. 그리고 고 씨가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괜히 고생하시네요. 고생은 무슨? 아들도 그런 고 씨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고 씨 사이는 더욱 돈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고 씨는 집에 남편도 없어서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빈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제 집 마냥 익숙해진 공간이었죠. 고 씨는 오는 길에 마트에 반찬거리를 좀 사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고 씨의 집에서 가져온 반찬통들이 보였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새로 넣을 건 넣고 정리를 하니까 기분이 상쾌했죠. 보통은 며느리가 밥을 하긴 하는데 바쁜 며느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시간이 나면 이렇게 일찍 와서 반찬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빨래 돌릴 것이 있나 빨래통을 보았습니다. 한 가득 쌓여 있는 빨래를 돌리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아직 여유가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드라마 하나를 보고 나서 청소기도 돌릴 생각이었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별거 없어 보이지만 다 하려면 시간을 꽤 잡아먹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아니면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에 고 씨가 이렇게 해주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안 그래도 된다고 하지만 고 씨의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 오늘 저 조금 일찍 퇴근할 것 같아서 애는 제가 데리러 가려고요. 오늘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일찍 퇴근해? 4시에 손녀가 하원을 하는데 회사가 그렇게 일찍 끝나나 싶었습니다. 아니요. 5시에 퇴근할 건데 어린이집 조금 늦게 끝나도 되니까요. 에이, 뭐 하러 그래? 애 기다리지. 나 지금 너희 집이야. 아, 저희 집에 계세요? 그래. 조금 일찍 왔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와. 아, 네. 감사해요. 그리고 4시쯤 되자 손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시 시간을 보내자 며느리가 일찍 퇴근했죠. 집 깨끗하지? 내가 걸레로 싹 닦았어. 애 키우는 집에 먼지가 많이 있더라. 아, 죄송해요. 바빠서요. 괜찮어. 내가 하면 되는데 뭘.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피곤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싶어서 고 씨도 며느리에게 더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고 씨가 부지런히 움직이자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두세요. 누가 하면 어때? 금방 권일이 오겠네. 오늘은 내가 저녁할게. 넌 쉬어. 그러자 며느리가 엉덩이를 들썩거렸습니다. 그 어깨를 눌러 앉힌 다음에 콧노래를 부르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가 거의 끝나가자 아들이 왔죠. 다녀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좋네요. 그렇지?
시골 된장으로 끓은 거야. 얼른 씻고 와. 어머님, 식사하고 가세요? 아버님은 식사 어떻게 하세요? 어? 권일이가 말 안 했어? 뭘요? 아버지 시골 가셔서 일주일 있다가 올라오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너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고씨가 소파 옆에 작은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꾸했습니다. 옷만 몇 개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아, 일주일이요. 그래. 일주일 동안 너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일하고 쉬고 그래. 그리고 그날 저녁 고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를 슬쩍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외식하자고 그랬었잖아. 왜 어머님 오시는 거 말 안 했어? 다음 주라고 생각했어. 다음 주라고 생각했어도 말을 해줬어야지. 미안. 근데 원래 매일 오시니까. 그러면 아니야, 됐어. 며느리가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고씨가 눈치 없이 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씨가 이렇게 와서 지내는 게 싫은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고씨가 며느리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내가 이렇게 오는 게 싫으니? 네? 아,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면서 손살에 치는 며느리. 어제 너희 하는 얘기 들어서 그래. 아, 그건 권일 씨가 중요한 얘기를 말을 잘 안 해주니까요. 그러면서 오해를 풀라고 변명하는 며느리. 하지만 어제 들은 대화의 뉘앙스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고씨는 아들 며느리를 도와준다고 좋은 마음에 왔던 것인데 어쩌면 불편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셔요. 돌아가시면 혼자 적적하시잖아요. 어차피 매일 오시니까 여기서 주무시는 게 좋죠. 기분이 상해서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며느리가 하도 붙잡는 통에 가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린다면 며느리와의 사이도 어색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들이 하는 말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도 고씨의 마음을 알아주긴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고씨도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힘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애도 보고 아들네 집안일까지 봐주고 있었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의 말투에 서운함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하지만 아들의 말을 들으니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들네 머무는 동안 다른 갈등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주 주말에는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해서 애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걸 봐서는 그날의 일은 단순한 오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몰랐습니다. 너희 결혼 기념일에는 다 같이 외식할까? 엄마가 쏠게. 정말요? 그래. 회 먹으러 갈까? 회 좋아해? 아, 네. 좋아해요. 그리고 집에서 케이크 사서 초 불고 하자. 아버지랑 다 같이. 너무 좋겠다. 그치? 네. 그렇게 고씨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약속 취소됐다고? 2명이 아프다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오전에 잠깐 약속이 있었는데 2명이 감기에 걸려 약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씨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기 전에 아들 집에 가 있자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와? 2시간은 더 있다가 와도 되겠구만. 들어가 보면 할 일 많어요. 소희도 곧 오니까 좀 기다리면 되지. 고 씨는 가방을 다른 손으로 고쳐들고 오른손으로 비밀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런데 띠리링 소리가 나야 하는데 잘못 눌렀는지 삐삐거렸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다시 비밀번호를 쳤지만 계속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말이 들렸죠. 고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라, 이상하네. 어제도 열렸는데. 다시 눌러봐. 자꾸 틀린 번호를 누르자 나중에는 숫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당황한 고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집 좀 일찍 와서 들어가 있으려니까 이거 비밀번호가 안 된다. 아, 그래요? 0304잖아요. 그래. 그렇게 여러 번 눌렀어. 근데 안 돼. 이상하다. 소희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아, 그래.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집에 가 있던지 해. 금방 소희 올 때 되는데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오라고요. 남편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았더니 며느리가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전화하셨어요? 그래. 너희 집에 도착했는데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 바꿨어? 네. 오늘 아침에요. 뭘로 바꿨어? 그러자 며느리가 비밀번호는 안 일러주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봬요. 뭐? 소희는 어쩌고? 오늘부터 종일반 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야? 종일 있는다는 거야? 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요. 갑자기 왜? 왜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도 없었는데 말이죠. 어머님 고생하시니까요. 고생은 무슨? 나도 소희 보고 좋지. 아니에요. 소희도 이제 좀 컸고요. 종일반 하는 애들 많이 있어요. 저녁도 주고요. 어린애를 거기서 저녁까지 먹게 해. 고 씨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렇게 하기로 어린이집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다며 이따 저녁 때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일하고 있어서요. 이만 끊을게요. 어어? 일한다는데 더 붙잡아둘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기는 했지만 황당한 마음이 컸습니다. 어째서 갑자기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미리 말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어찌됐건 벌써 도착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갔다가 나중에 오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섭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었을 때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말이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전화해보고 오자고 했잖아. 아니, 늘 이렇게 오는데 뭐가 문제예요? 소희 봐줄 때는 당연히 그냥 비밀번호 치고 들어갔죠. 달라진 것은 고 씨가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업무 중이라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만 왔습니다. 얼마나 바쁜지는 몰라도 시부모가 황당해할 거라는 생각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닭달의 고 씨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식당에서 아들내외와 손녀와 만났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한다. 어쩐지 떨떠름한 기분은 들었지만 그래도 축하해주기 위해서 고 씨가 한턱 쏘기로 한자리였습니다. 어찌됐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소희도 차라리 친구들이랑 같이 어린이집에 있는 게 나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부터 보내는 건 줄은 몰랐네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너희 집 안 가도 되는 거야? 네.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며느리가 웃고는 있었지만 고 씨는 어째서인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왠지 자신과 거리를 두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특별히 며느리가 서운한 점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도 태어나서 따질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비밀번호를 다시 물어볼 구실이 없었죠. 처음엔 그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육아와 집안일에서 해방이 되다 보니까 몸이 편한 것도 있었죠. 그리고 며느리와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고 씨가 예민한 것이라고 했고 며느리도 꼬박꼬박 전화도 잘했으니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아이도 가끔씩 맡기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살림도 잘하고 사나 궁금하던 찰나에 아들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소희 엄마 출근 안 했어요. 어머, 왜? 감기 몸살인가 봐요.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저도 회사 때문에 아마 지금쯤이면 병원 다녀왔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가볼게. 안 그래도 반찬 한번 가져다 주려고 했어. 아, 그러실래요? 그러면서 아들은 비밀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줬습니다. 고 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반찬 서너 가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생강차도 빈 병에 조금 덜었죠. 그리고 아들네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고 있는 것인지 집이 조용했습니다. 고 씨는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안방문을 살짝 열어보자 이불이 불룩하게 나와 있었고 며느리는 미동이 없었죠. 다시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부엌으로 와서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보니까 오래된 반찬도 보여서 정리를 해줬죠. 설거지도 좀 있었고 집이 묘하게 어수선한 것 같았습니다. 고 씨가 드나들 때는 매번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는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애 있는 집이. 비단 며느리 탓만은 아니겠죠. 아들도 같이 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놈의 회사 일이 뭐라고 참. 며느리가 깨어나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와서 집안일 좀 해줄까 하고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거실을 대충 치우고 나서 죽이라도 끓여줄까 하고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나오던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오히려 고 씨가 더 놀란 듯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너 아프다고 그래서 와봤지. 죽 끓이고 있었어.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가 싶어서 고 씨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좀 해왔거든. 온 김에 청소도 했고 말이야. 몸 잘 챙겨야 해. 이따가 밥 먹고 생강차도 한 잔 마셔라.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셨겠지. 아프면 전화를 해야지. 왜 말을 안 했어? 친정엄마라고 생각하라니까. 네, 너희 힘들면 내가 며칠이라도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빨래도 많이 쌓였더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적응해야죠. 아이고, 좀 더 가까이 살았으면 좋았을걸. 그랬다면 좀 더 자주 들여다봐 줄 수 있었을 텐데 싶었습니다.
매일같이 올 때는 주로 남편 차를 타고 왔는데 앞으로 더 나이 들면 남편도 운전을 못하게 될 테니 그게 걱정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로 근처로 이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싶었습니다. 여기 근처에는 아파트 값이 우리 동네보다 비싸나? 아파트 가격이요? 그래. 가까이 살면 좋겠어. 그러자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챙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부담스러워요. 뭐? 고씨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없이 찾아오시고 자꾸 살림 건드리시고 하는 거요. 그건 친정엄마처럼. 친정엄마가 아닌데 어떻게 친정엄마 같이 대하겠어요. 제가 며느리의 말에 고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고씨는 할 말을 잃고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무언가 마음을 먹은 것처럼 말을 술술 내뱉었습니다. 소위 봐주시고 그런 건 정말 감사한데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으니까요. 친정엄마였다면 진작에 좀 더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그만 오라고?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살자고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서운했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오지 말아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고씨가 오는 게 싫다는 말이었죠. 나는 너 챙겨줄 친정이 없으니까. 아니요. 이제 부모님 보살핌 필요한 나이 아니에요. 외로울 틈도 없고요. 권일 씨가 제대로 말씀을 안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주세요. 너 그동안 내가 오는 게 싫었니? 그러면서 애는 왜 맡겼어?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년간 돈도 안 받고 아이를 봐주고 집안일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단물 다 빼먹은 것마냥 이제는 내팽개치려 하는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아이가 더 어렸을 때는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였죠. 고씨는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챙겼습니다. 아프다고 하니까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잔뜩 들고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며느리가 원치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서글펐습니다. 며느리와는 엄마 딸 사이가 될 수 없다는 수없이 많이 들었던 조언들. 역시나 경험자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던 것일지. 하지만 고씨는 진정으로 며느리를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씨는 내가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챙기고 싶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고씨. 알았다. 이제는 안 오마. 비밀번호는 다시 바꿔라. 며느리는 말이 없었고 고씨는 얼굴이 벌개진 채로 황급히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었는데 며느리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진작부터 조금씩 사인이 있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고씨가 오해라고 웃어넘겼던 일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마. 남편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남편까지 꼭 고씨를 탓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고씨가 괴롭힌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고씨의 행동이 싫었다면 진작에 제대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고씨는 한동안 거의 몸져 눕다시피 했습니다. 아들도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소희 엄마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좀 말이 세게 나간 것 같아요. 소희 엄마한테 들었니?
네. 소희 엄마도 죄송하게 생각해요. 아시잖아요.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아들의 말은 이제 믿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며느리한테 들은 소리가 있으니 말이죠. 이제는 너희 집 안 가. 앞으로도 거리 두면서 살자. 소희 엄마가 그러자고 하더라.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안해 한다더니 며느리에게서는 아무런 사과도 없었죠. 그러니까 애가 닳는 것은 곧이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억울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잘 되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그게 싫다는 것이니 말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날 아픈 얼굴로 말을 하던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말도 세게 내왔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물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고 씨가 돌아온 뒤에 혼자 아팠을 며느리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걔들은 알까? 역시나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며느리 사랑도 내리 사랑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곧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고 씨가 생일상을 차려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먼저 연락하기엔 자존심이 좀 상했죠. 아이고, 무슨 자존심이야. 자식한테. 결국 고 씨가 항복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이해도 갔고 말이죠. 내 집에 시모가 수시로 드나드는 게 편한 며느리는 없겠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훌을 털어버리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소희 엄마 생일에 같이 와. 생일상 차려줄 테니까. 화는 풀리셨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부 사이가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화는 무슨? 생일상 챙겨줄 사람이 나 말고 또 있겠어? 소희 데리고 주말에 와.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주말 아침 일찍 고 씨는 시장과 마트에 들려서 생일상 차려줄 재료들을 샀습니다. 그래도 다툼 아닌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신경을 써서 차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도 하고 닭도리탕도 하고 머릿속으로 사야 할 목록들을 천천히 떠올렸죠. 뭘 이렇게 많이 차려? 식구도 얼마 없는데. 생일상이잖아요. 미역국도 한우로 끓였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정성이라면서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딸이 오랜만에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와라. 고 씨가 웃으며 며느리를 반겼습니다. 그래도 지난 일은 잊고 잘 지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며느리의 표정이 펴질 줄 몰랐습니다. 푸짐하게 차려진 상을 보고도 놀란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착잡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앉아. 여보, 케이크 꺼내야죠. 잠깐만. 그런데 며느리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왜 안 앉아? 여기 밥 먹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보세요. 며느리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웬 종이를 꺼냈습니다. 얼떨결에 받아서 펴보니까 호텔 예약이 어쩌고 저쩌고 써 있었습니다. 이게 웬 거야? 원래 이번 제 생일에는 꼭 저희끼리 여행 가기로 했었어요. 그러자 아들인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근데 며칠 전에 어머님이 생일상 차려주기로 하셨다고 호텔을 취소하자고 그랬어요. 고 씨는 그런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이라도 했다면 굳이 부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지난번 결혼기념일에도 저희 이모한테 소위 맡기고 둘이 시간 보내기로 했었어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밥 먹었죠.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날이었으니 말이죠. 이거 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취소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여기 온 거고요. 아니, 말을 하지 그랬어. 어머님 아들? 어머님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일 안 챙겨주셔도 된다고. 어느 며느리가 생일마다 시부모님이랑 있고 싶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차려놓은 생일상 앞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기념일을 시부모님이랑 같이 보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보, 그건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어머님 마음 다 좋고 감사하게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머님은 좋은 마음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괴롭고 불편하다면 좋은 일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권일 씨가 아니라 꼭 어머님하고 결혼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친정엄마 노릇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제발 저희는 저희대로 살게 해주세요. 며느리 생일상 차려주는 게 시엄마로서 쉬운 일이었는 줄 알아? 너희 집 가서 애 봐주는 거? 집안일 해주는 거?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너무한단 생각 안 드니? 그건 제 실수예요. 어머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었어요. 뭐? 시터 비용 비싸니까 저도 이기적으로 군 건 인정해요. 근데 이제 멈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원하지 않는 호의는 폭력이나 마찬가지예요. 생일상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좋아요. 시집 간섭 안 받고 살고 싶어요. 수시로 전화하는 것도 그만하고 싶고요. 어머님 아무 때나 오시는 것도 싫어요. 저도 이렇게 특별한 날에 불려오고 싶지 않고요. 여보,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지. 이놈아,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고 씨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당신도 계속 어머님 편만 들 거면 나 혼자 집에 갈게. 그리고 우리 가족도 다시 생각해보자.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 아이를 데리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붙잡는 아들을 뿌리치면서 말이죠. 아들은 며느리의 마지막 말 때문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고 씨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 씨 부부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차려진 음식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린 연락이었습니다. 소희 엄마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봐요. 엄마가 좋은 의도로 해주신 건 알지만 우리 생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웠대요. 그런데 저도 제 가정을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당분간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왜 아들까지 못 본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정말 이혼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혼이라는 단어에 고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고 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시집살이를 시켜서 시모라면 지긋지긋하다고 했다면 납득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잘해준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말이죠. 야속했습니다. 적어도 깊은 대화를 나눠서 서로를 이해해 보자고 했으면 이토록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통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수 틀리면 끊어내기부터 하는 것이겠죠. 어쩌면 며느리는 고 씨를 가족으로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말이죠. 그렇다면 고 씨도 굳이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몇 번이나 거듭된 상처에 고 씨도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제 주말에도 애를 봐주지 않을 거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손 벌리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고 씨가 해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불편한 것만을 생각한다면 고 씨도 노력할 의미가 없었죠. 그 대가가 아들이나 손녀를 못 보는 것일지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헛헛했습니다. 고 씨도 분명 잘못한 것은 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며느리의 괘씸한 행동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죠. 아버지도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시고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모아둔 돈도 많이 없다. 너랑 영준이랑 조금씩 생활비만 보태줘도 좀 살겠어. 시집에도 용돈 안 드리는데 어떻게 친정에만 용돈을 주자고 말해요. 너희 시집은 잘 살잖냐. 너도 여유가 있고. 그거랑은 다른 문제죠. 박서방도 싫어할 거예요. 너 그동안 뒷바라지하고 결혼할 때도 보태줬는데 늙은 부모한테 한 달에 기껏 몇십만 원 주는 게 아깝니? 그거 가지고 용돈을 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하재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하씨는 아들보다 딸이 최고라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임을 깨달았습니다. 딸도 딸 나름이었고 아들보다도 부모 생각을 안 하는 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하씨의 딸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결혼할 때도 나름대로 큰 돈을 보태주었는데 결국 부모가 나이 들어 힘들어지니까 외면해버리는 딸. 한 달에 몇십만 원 용돈조차 줄 수 없다는 말에 하씨는 절망스러웠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은 우습게 버는 딸과 대기업에 다니는 사위. 아주 넉넉한 형편의 딸인데도 건강이 안 좋아 일을 못하게 된 부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딸이 최고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야속했습니다. 딸은 가족들이야 어떻게 살던지 상관없고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인 듯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고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말이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씨도 더 이상은 딸을 이전과 똑같이 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와 형제를 업신여긴 것을 후회해도 말이죠. 하씨는 딸이 하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공부를 잘했는데 딸이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똘똘했습니다. 공부 욕심도 있어서 재수를 해서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지방국립대를 나왔죠. 그리고 각자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하씨 부부는 자식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딸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3살 터울의 아들은 하씨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 조금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데 전세 간다고 하지 않았어? 상의를 해봤는데 사는 쪽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결혼할 때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요? 딸은 결혼할 때 하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부자라고 들어서
집은 그쪽에서 해줄 거라고 내심 생각했던 하씨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씨 부부는 사돈과 달리 아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혼수 정도 넣을 생각이었는데 뜻밖의 부탁에 놀랐습니다. 시집에서는 지원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서요. 결혼은 알아서 하라는 주의라 5천 보태주신대요. 돈도 많다면서 5천만 원밖에 안 준다는 말에 황당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위가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이 높은 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고 학원을 차렸는데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죠. 학원에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고개 숙인 딸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딸이 시집 잘 간다고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었는데 속 빈 강정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많이는 못 주고 5천은 똑같이 보태줄게. 그러자 딸은 그거라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돈네는 강남에 산다고 그러던데 5천만 원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하씨로서는 무리했다고 볼 수도 있었죠. 딸은 결혼 후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바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조금 서운했죠. 이번 추석에 안 올 거야? 특강이 있어서. 미안해요, 엄마. 시집에도 못 가고 재석 씨만 보내요. 그래도 얼굴 좀 비추지. 멀지도 않은데. 그러면 밤에 잠깐 들를게요. 올해는 못 있고요. 그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해야 가끔 딸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만날 때면 일이 힘든지 퀭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큰 부자가 되려고 그래? 아들은 그런 누나에게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제 딴엔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매형도 돈 잘 벌잖아. 쉬엄쉬엄 살아. 쉬엄쉬엄 살면 앞으로 애 키우고 어떻게 살겠어? 남들 다 벌 때 못 벌면 직장을 다니는데도 뒤처지는 거지. 일도 좋지만 그래도 자주 오고 그래. 박서방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위도 딸만큼 바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야근도 잦고 그런 것 같았죠. 요새 누나 학원 엄청 잘 된다던데. 그래? 맨날 바쁘더니 학생들이 많나 보네. 그런가 봐요. 돈 좀 벌겠어요. 딸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에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빴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딸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빠르긴. 네 나이면 늦은 편이지. 학원도 잘 된다며. 선생님들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래도 내가 출근을 해야 하니까. 애가 우선이지. 딸이 뭐든지 스스로 잘 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아도 일도 말이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몇 개월 되지 않아 딸에게서 예상치 못한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제대로 업무를 못 보니까 학원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서.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엄마가 좀 해줄 수 없을까요? 하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하시는 손자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첫 손주이기 때문에 남다른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시간 날 때마다 들르라고 닥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손자를 돌봐달라는 부탁에는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하시도 나이가 드니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팠고 여기저기 쑤셨습니다. 하고 있는 일도 있기에 그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마음에 걸렸고 말이죠. 승희야, 엄마가 말이지. 하시는 말을 흘렸습니다. 딸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몸도 좋지도 않고
집에 네 동생도 챙겨줘야 하잖냐? 내가 시간을 그렇게 빼기가 힘들지. 동생이요? 영준이? 엄마, 영준이 30이 넘었는데 뭘 챙겨줘요? 장가 갈 때까지는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그리고 요새 준비하는 일 때문에 골치도 많이 아픈 모양이야. 집에 내내 있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애 봐주러 간다고 그러면 영준이도 서운하지 않겠니? 아들은 공무원이었는데 최근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마 딸의 영향도 있는 듯 했습니다. 남들만큼 벌어서는 안 된다는 말에 위기감을 느꼈는지 어쨌는지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아들과 하씨 부부 사이의 마찰도 심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바라지를 안 해줄 수가 없었죠. 이왕에 다른 일을 하는 거 잘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해. 너희 돈도 잘 버는데 사람 쓰면 되지 않겠어? 아,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학원 확장하느라 들인 돈도 있고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드린 거였어요. 의외였습니다. 학원이 잘 된다고 들었는데 아이 돌봄 비용이 걱정이라니.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만큼 투자도 해야 하는 법이니 말이죠. 그래도 어쩌겠어. 그렇게 해. 엄마도 애 봐줄 자신은 없어, 솔직히. 수화기 너머로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실망한 것 같기도 했죠.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시는 딸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딸에게서 오는 연락이 좀 뜸해졌습니다. 하시는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자신이 손자 육아를 거절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씨가 전화를 하면 평소처럼 받았으니 말이죠. 딸은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아들을 통해 슬쩍 들은 얘기로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은 우습게 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학원도 확장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벌겠거니 싶었습니다. 딸도 사위도 바빠서 얼굴 보기는 힘들었지만 명절이나 생일 등 때마다 좋은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에게도 기가 살았죠. 부럽네, 부러워. 뭐가 부러워? 딸이 돈 잘 버는 거지. 뭐 우리가 잘 버나. 그래도 제대로 된 딸 하나 있으면 열 아들 안 부럽대잖아. 아들은 결혼하면 며느리 남편 되지만 딸은 영원히 내 딸이야. 그래, 맞아. 요새는 그렇더라. 늙은 부모 부양하는 것도 다 딸이래. 그러니까 안 부럽고 배겨. 그런가? 돈 잘 버니까 화장품 같은 것도 좋은 걸로 사오고 그러긴 해. 겉봐. 아, 근데 아들이랑 같이 살았지? 생각해보니까 아들도 든든하겠네. 다들 맞장구를 쳤는데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하씨는 같이 웃기가 힘들었습니다. 요새 하씨의 걱정거리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아들 문제였으니 말이죠. 아들은 공무원을 그만둔 지 한참 됐는데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어플인지 뭔지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1년 뒤에는 또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 종목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뭐? 돈을 달라고? 아이고 이놈아, 네가 지금 부모한테 손 벌릴 나이야? 아, 그러게 잘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둬? 철밥통을 걷어차. 철밥통이면 뭐예요? 돈도 못 버는데. 그러는 지금은 네가 돈을 버냐?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아들과 언성을 높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누구보다도 걱정하는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영준이 그놈 300만 원만 달래. 당신이 좀 넣어줘. 아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더니 막상 둘이 있자 한숨을 푹 내쉬면서 하씨에게 말했습니다. 결국엔 아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른 성공해서 결혼을 시켜야 내가 눈을 감지. 나이는 차는데 번듯한 직장도 없이 부모 집에 얹혀서 사는 아들이 안쓰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알아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들은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너무 답답할 때면 딸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얌전히 직장 잘 다니던 애한테 괜한 바람을 넣어서 한심한 백수를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말이죠. 아이고, 그게 승희 탓이겠어? 물론 그게 딸 탓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서운한 것은 있었습니다. 승희야, 너희 학원에 자리 하나 없어? 무슨 자리요? 무슨 자리긴 선생님 자리지. 영준이 저놈 저렇게 둬? 아, 영준이요? 그래. 네 동생이니까 네가 좀 챙겨줘라. 영준이 선생님 못해요. 아시잖아요. 아들이 첫 사업에 실패하고 한동안 방황을 하자 딸이 선생님으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꿀밤을 때려서 2달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꿀밤 좀 때렸다고 선생님을 못해? 요새는 그런 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영준이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무엇보다 아무나 선생님 시킬 수는 없어요. 저희 학원 그렇게 운영 못해요. 가족끼리 참 매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준이도 정신 차리고 직장 알아보라고 하세요. 더 늦기 전에. 딸 말에 틀린 부분은 없었지만 틀리지 않다고 모두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씨를 무척 속상하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자식 중 하나가 잘 됐으니 나머지 하나도 이끌어줬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조금 차가운 구석이 있긴 했습니다. 부모로서는 보기에 유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마의자 하나 사야 할 것 같아. 여기저기 쑤시고 그러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씨는 손뼉을 쳤습니다. 나도 허리 아파서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홈쇼핑에서 하나 사야겠네. 사실 안마의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었지만 이것도 딸에게 섭섭했습니다. 지난번에 전화통화를 하다가 안마의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모임 때문에 어느 집에 갔다가 비싼 안마의자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슬쩍 말을 꺼냈더니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씨도 잘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안마의자 사시라고 드린 용돈 그걸로 영준이 주셨죠? 그거는 그때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지. 그런데 또 안마의자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또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누가 사달래니? 영준이한테 생활비 어느 정도 내라고 하세요. 그 정도로 얹혀 살았으면 안마의자도 하나 놔드리라고 그러고요. 사업자라고 있다면서요, 요즘. 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그래도 돈이 조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더니 아들에게 안마의자를 받으라는 딸. 너랑 같냐? 영준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저번에도 통화하니까 낮에도 집에 있던데요. 그게 일이 있을 때만 있는 거라서 그렇지. 일 있을 때는 열심히 해. 저는 주말도 없이 일해요. 새벽부터. 그러니까 다르게 버는 거죠.
안마의자 얘기를 하다가 왜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안마의자는 사주기 싫다는 말이었는데 말이죠.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하씨는 홈쇼핑에서 안마의자를 주문했습니다. 큰 지출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 경비로 일한 지 몇 년 되었는데 근무 중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씨는 허겁지겁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 괜찮아. 별것 아니야.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는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으니 무리하는 일은 삼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일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도 근무하는 게 힘들다는 소리를 자주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탈이 난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우리 지금 사정이 그렇잖아. 하씨 부부의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있었고 남편이 경비 일을 해서 버는 돈과 하씨가 간간히 식당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살아갔습니다. 언뜻 넉넉할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잦은 사업 실패로 하씨 부부는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와 하씨 부부의 경제적 사정이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죠. 엄마, 이번에는 잘 되고 있는 거 알잖아요. 알긴 뭘 알아. 마지막이라니까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잖아. 엄마 아빠는 뭐 먹고 살라고 자꾸 돈을 달라고 그래. 아빠 이번에 쓰러지신 거 몰라? 이제 일도 그만둬야 한다고. 그렇다고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집도 있고 매달 들어오는 돈도 있고. 너만 아니면 당연히 괜찮지. 근데 계속 가져가면 나중에 엄마 아빠 노후는 어떻게 하라고. 지난해까지는 아들 카드값도 대줬을 정도였습니다. 연금이 200만 원 넘게 나오지만 그래도 하씨 부부 두 사람 생활비로도 빠듯했습니다. 그나마 여태까지 둘 다 일을 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것이었죠. 집으로 대출 받으면 안 되나? 대출 하나도 없잖아요. 그 소리 아빠 앞에서 했다가는 밥상 엎어진다. 아들의 큰일 날 소리에 하씨가 경고했습니다. 신용대출은 받을지언정 집을 건드리는 건 안 됐습니다. 그건 아들을 위해서도 절대 안 되는 일이었죠. 결국 남편은 일을 그만뒀습니다. 하씨가 가끔씩 하는 일도 크게 돈 되는 일은 아니었죠. 아들도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있으니까 세 식구 먹고 살기가 빠듯했습니다. 사업이 괜찮게 된다더니 자꾸만 투자금을 운운하는 아들 때문에 미칠 노릇이었죠. 하씨는 아들이 힘든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겠죠. 사업이 안 풀리면 얼마나 막막할지 그 심정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하씨의 살림살이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거실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안마의자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걸 사질 말걸 하는 후회가 되면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적금 들었던 것은 진작에 깼고 신용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고 돈도 줄줄이 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천만다행으로 아들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갑자기 큰 돈을 번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밥벌이를 하기 시작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아직은 이렇게밖에 못 드리는데 더 벌어서 더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제 앞가림은 제가 해요.
아들은 이제부터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매번 아들에게 돈만 나갔지 아들이 이렇게 용돈을 주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죠. 그리고 가져가는 돈이 없으니까 그것만 해도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아씨의 재정 사정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용대출도 아직 한참 남아 있었고 남편 병원비까지 나가게 되어서 매달 조금씩 적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딸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럴 때 조금만 도와주면 숨통이 트이겠다 싶었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일단 100만 원 보냈어요. 근데 왜 생활비가 부족해요? 네 아빠 일 못하는 거 알잖아. 아니, 그래도 연금도 꽤 나오고 엄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300 얼마는 들어온다는 건데? 그걸로 두 분에서 생활을 못 한다고요? 딸은 이해가 안 가는 듯 대꾸했습니다. 딸에게 자세한 말은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잘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그렇게 썼다고 어떻게 말을 할까요? 답답하다고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하시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사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뉴스였습니다. 딸은 2년 전에 집을 늘려 이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꽤나 가격이 나가는 집이었습니다. 그 지역 아파트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원도 층수를 늘렸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크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절에 올 거지? 가죠. 특강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안 해요. 그래, 지금은 어디야? 지금 외식하러 나왔어요. 셋이 그래? 박서방 이번에 승진하게 됐거든요. 딸의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말에 하씨도 무척 기뻤죠. 딸이 잘 사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기도 했고 어쩐지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추석 때 보자, 그러면. 그리고 추석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너는 결혼 안 해? 추석 때 방문한 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 왜 안 해? 여자친구는 있고. 있어. 신경 쓰지 마. 최근에 외박이 잦은 아들이 누군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 나이가 지난 것 같아서 하씨 부부는 아들에게 전혀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얼른 사고라도 쳐서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으니 말이죠. 요새 영준이가 용돈도 줘. 그럼 당연히 드려야죠. 그동안 얹혀 산 게 있는데. 30 중반이 넘게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딸의 눈엔 남동생이 한심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기가 죽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사위는 그렇게나 잘 나간다는데 아들과 비교가 많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잘 돼. 근데 자꾸 무슨 돈이 있어서 사업하는 거야?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았어. 아내가 알아서 해. 그런데 아들이 그 순간 하씨 부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짓을 지나치지 않은 딸이 인상을 구겼습니다. 설마 엄마 아빠한테 손 벌렸어? 남이사. 아들은 기분이 상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친구를 좀 만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위와 남편은 잠들었고 아들은 돌아오지 않은 시각 하시는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준이가 아직도 저 모양으로 살죠. 딸은 아들 뒷바라지 좀 그만하라며 하씨를 나무랐습니다. 근데 영준이가 용돈도 드린다면서요. 얼마나 힘든 건데요. 아빠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딸은 다소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영준이가 아직 돈을 그렇게 버니? 아직 한 달에 30만 원씩 줘. 근데 아빠가 일을 못하니까 힘드네. 아니, 그러면 차라리 영준이 내보내고 이사를 하세요. 작은 집으로 간 다음에 좀 여유롭게 살면 되잖아요. 여기도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준이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같이 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집 떠날 생각 없어. 아니면 주택연금도 한번 알아보시던가요? 주택연금? 네.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노후는 걱정 없겠죠.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하 씨에게는 이 집을 고스란히 남겨둘 이유가 있었으니 말이죠.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할게. 미안한 부탁 좀 하자. 무슨 부탁이요? 너도 이제 우리 상황 아니까 달에 얼마씩이라도 좀 줬으면 해. 그러자 딸은 당황한 표정을 했습니다. 영준이도 30씩 주잖아. 너도 주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지. 용돈이요? 너도 30만 원, 아니 50만 원 정도 주면 네 아빠 병원비 내고도 넉넉히 살 것 같아. 딸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용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연금 받거나 이사하면 충분히 풍족하게 사실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자식에게 손을 벌리냐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딸에게 실망스러운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로 생활이 안 돼요? 안마의자도 샀고. 안마의자 하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준이도 곧 독립할 텐데. 계속되는 추궁해 하시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신용대출 받은 것도 있고, 그래. 신용대출이요? 그래. 그래서 지난번에 힘들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왜 신용대출까지 받은 건데요? 설마 영준이 때문이죠? 사업자금 되셨어요? 딸은 기가 막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영준이 그놈한테 갚으라고 하세요. 이제 자리 잡았잖아. 계속 용돈 주기로 했어. 몇십만 원씩 해서 얼마나 갚아요. 그러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용돈 달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영준이 사업자금 들어간 돈 메꾸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딸은 그 부분에서 빈정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네가 넉넉하게 살잖아. 딸은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데까지 고생은 많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안에서 가장 잘 됐으니까 나머지 식구를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시라도 그렇게 했을 거고 말이죠. 영준이 뒤치다꺼리 해줄 마음도 없고요. 그리고 시집에도 용돈 안 드리는데 어떻게 친정에만 용돈을 주자고 말해요. 너희 시집은 잘 살잖냐? 잘 살고 못 살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양가에 똑같이 해야죠. 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부자에게 50만 원을 주는 것과 하씨에게 50만 원을 주는 게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른 집값만 하더라도 몇 억이라는데 말이죠. 너는 뉴스 보니까 집값도 훌쩍 올랐던데. 한 달에 기껏 50만 원 주는 게 아깝니? 그러는 엄마 집도 올랐다니까요. 이 집으로 주택연금 받으세요. 그리고 그 빚은 꼭 영준이 보고 갚으라고 하시고요. 이 집은 안 된다니까. 대출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승희야, 영준이 곧 결혼하잖냐. 근데 어떻게 집 한 채도 없이 결혼을 시켜? 뭐라고요? 당황스러운 딸의 표정.
하시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게 집밖에 더 있냐?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영준이한테 주신다고요? 엄마는 그럼 나가서 살고요? 영준이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일단 명의를 바꿔주고 당분간 같이 생각이었지. 그러니까 건들면 안 된다는 거야. 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탄식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사업자금 다 대주고 신용대출까지 받으셨으면서 이 집까지 영준이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힘드니까 저한테는 매달 용돈 달라고요? 제가 바보예요?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는 아무것도 안 물려주고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데 누가 곱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주긴? 너 그렇게 키워준 건 생각 안 하니? 제대로 공부시켰으니까 지금 그렇게 잘 나가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영준이는 더 오래 공부시켰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5천만 원도 줬잖아. 그러면 영준이도 5천만 원만 주셔야죠. 너랑 영준이랑 같아? 너는 시집도 잘 산다면서 집은 거기에다가 말을 해야지. 부잣집에 시집가서 챙길 거 못 챙긴 건 딸 본인이었는데 어째서 친정에다가 화풀이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무리해서 도와줬던 걸 뻔히 알면서 말이죠. 그리고 너 너무 그렇게 욕심부리고 매정하게 굴지 말어. 가치 없이 살면 모르겠는데 이 집 탐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살고 있잖아.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들, 딸 차별하는 게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차별이라니. 집 물려받을 아들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이렇게 부모에게 독하게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원래부터 아들보다 차가운 성격인 것은 알았지만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 딸 차별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이 집을 몽땅 아들에게 주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딸도 많이 챙겨줬겠죠. 그런데 자기 부모나 형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가족을 도울 생각은 안 드는 모양이었죠. 하시는 화를 애써 눌렀습니다. 딸한테 이런 말을 하려고 앞에 앉힌 게 아니었습니다. 딸의 도움이 없으면 이 집을 온전하게 아들에게 주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생각해둔 발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아니면 내가 준우 봐줄 테니까 한 달에 한 200씩 줄래? 준우를 봐주시겠다고요? 그래. 너 학원 바쁘고 그래서 애 볼 시간 많이 없다며. 사람 쓰지 말고 내가 봐줄게.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였습니다. 그게 훨씬 돈이 되고 시간도 자유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결혼하고 이 집을 주더라도 충분히 남편과 지낼만 했죠. 하지만 딸은 그것마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애 봐주는 사람 이미 있고요.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뭐?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땐 영준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영준이 때문에 봐주시겠다고요? 그리고 애도 많이 커서 엄마 도움 필요 없어요. 너는 영준이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그래? 아니면 돈 좀 버니까 부모고 가족이고 다 안 보이는 거야? 그럴 거면 너 결혼할 때 줬던 5천만 원도 도로 돌려줘. 공부시킨 돈도 다 주고. 아주 그냥 그렇게 남남처럼 살자. 그러자 딸이 뻔뻔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걸 제가 왜요? 영준이는 10억짜리 아파트 봤는데 저는 왜 5천만 원도 토해내야 하는 건데요? 너? 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 그건 제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딸은 자고 있는 사위를 깨우더니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길 가다 뺨이라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딸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씨가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승희가 다시 전화하겠지. 미안하다고 하겠지. 하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딸과 연을 끊을 것처럼 말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남남처럼 살자고 했죠. 하지만 그건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었을 뿐 정말로 그러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하지 않았죠. 하씨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먼저 연락하자니 자존심이 상했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딸과 멀어질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대로 연을 끊고 산다면 그야말로 하씨의 손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그동안 뒷바라지 다 해놓고 잘 되니까 연을 끊으면 말년엔 누구 덕을 보고 살아가라는 말인지 꼭 이때만을 노렸던 것 같아서 딸이 더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시집처럼 부자가 아니라서 무시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시집에서 받은 것도 없다는데 물려줄 집이 없어서 그럴지도 몰랐고 사위가 조종하는지도 몰랐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씨는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희야, 네가 이해해라. 영준이는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잖냐. 네 동생이야. 남도 아니고. 너는 부족할 것 없는데 왜 집 한 채 때문에 이러는 거야? 반대로 우리 시어머니가 시동생한테 모든 재산 다 물려주겠다고 하고 노후는 우리더러 책임지라고 그러면 엄마는 이해하라고 하겠어요? 그 말에 하씨는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긴 했죠. 그거랑 같냐? 박서방네는 어쨌거나 아들이 둘이니까 반씩 물려받긴 할 거잖아. 그러면 그 많은 재산 다 끌어안고 살래? 적어도 상의는 하셨어야죠. 적어도 용돈을 달라고 하지는 마셨어야죠. 결국 딸과의 통화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불공평한 하씨 부부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하씨도 답답했습니다.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생각해보면 하씨의 판단이 옳은 거란 걸 알 텐데 말이죠. 하씨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아들에 대한 기대로 채워나갔습니다. 저 올 겨울 가기 전에 결혼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일단은 여기 들어와서 살다가 독립할게요. 그건 하씨 부부가 그리는 계획과 일치했습니다. 하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함과 동시에 집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견례에서도 떳떳하게 길을 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집만은 건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하씨는 처음엔 합가하게 된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집살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며느리 걱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사는 하씨 부부도 너무도 불편하고 힘들었죠. 아니, 적어도 빨래 정도는 너희 손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일하느라 바빠서 그렇죠. 그러면 생활비라도 좀 많이 내놓던가. 집안일은 죄다 엄마한테 시키고 생활비도 안 주는 게 어디 있어? 결혼 전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집도 아들 명의가 되었고 아들도 이제는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겼으면 앞으로 하씨 부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라고 같이 살려는 것인데 말이죠.
며느리는 얼마나 당찬 여자를 데려왔는지 시부모 눈치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지 않았습니다. 피로만 쌓여갔습니다. 이대로 같이 살다가는 제명까지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히 며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젊은 사람이 시부모와 같이 살고 싶을까요? 눈치를 보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죠. 한창 때이기도 했고 이세도 생각하고 있던 아들 부부는 은근슬에 집을 나가달라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희도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애가 태어나면 방도 부족할 거고. 그러면 네가 나가냐, 내가 나가냐의 문제였습니다. 하시는 아들에게 집을 준 마당에 이곳에서 쫓아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아들과도 척을 지고 살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땡전 한 푼 없이 하시 부부가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집 얻어드릴 테니까 근처에서 따로 편하게 사시는 게 어때요? 서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어느 날 꺼낸 아들의 말에 하시는 반가우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시도 따로 살길 바랐지만 어쩐지 내 집에서 쫓겨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남편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옷차림도 신경 써야 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들락날락 못한다면서 불편함을 토로했었죠. 그런데 아들이 보여준 지배아씨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 인터넷에 매물이 나와 있는데 꽤 괜찮아요. 여기면 두 분이서 살기에 아담하고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살라고. 네, 어머님. 다른 데 다 찾아봐도 제일 괜찮더라고요. 적어도 방 2개짜리 아파트 전세는 구해줄 줄 알았습니다. 아니, 방이 하나더라도 멀쩡한 집일 줄 알았죠. 그런데 학생들이나 살 것 같은 구조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아니, 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원룸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이 든 부부가 살기에 적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다면 또 모르겠지만 말이죠. 나가는 건 좋은데 적어도 제대로 된 집은 구해줘야 할 거 아니야. 여기도 제대로 된 곳이에요. 방 여러 개 인건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이 집에서 살다가 그런 데로 이사 가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요즘 월세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것도 전세도 아니고 월세였습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월세를 안 내주기라도 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한 채 줬으면 그래도 부모의 거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러려고 준 집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수준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받은 아들인데 부모 노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집에서 그냥 살아야지.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잘 살던 집을 놔두고 굳이 이런 곳으로 쫓겨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는 건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나 싶었죠. 그런데 아들은 제안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조금 같이 살다가 독립하기로 했고요. 저희도 아직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 생각은 없어요. 뭐? 독립을 너희가 해야지. 우리가 하는 거야? 여기는 제 집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시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남편도 화를 버럭 냈습니다. 이 집이 원래 누구 집인데? 명의만 네 앞으로 해줬지 우리 집이야. 그건 아니죠. 어머님, 집 해주신다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엄청 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완전히 주셔야죠. 며느리의 말에 가슴을 치고 싶었습니다. 여우 같은 며느리가 아들을 꼬드긴 게 틀림없었습니다. 사진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나쁜 집 아니에요.
오히려 청소도 덜해서 좋죠. 너 이 배은망덕한 놈! 너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뒷바라지 했어. 그건 어머님 아버지가 원해서 하신 거죠. 당장 그 돈 다 내놔라. 신용대출 받은 거 남은 부분은 제가 드릴게요. 대신 분가하죠. 협박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아들과 같이 살며 상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주 마음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아들은 그러고 나서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식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하씨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씨 부부는 쫓겨나듯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아들이 구해준 집은 생각보다는 상태가 괜찮았지만 살던 집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왜 명의를 홀랑 내줬어? 남편은 오히려 하씨를 나무랐습니다. 하씨 마음대로 준 것도 아니었고 당연히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아들은 양심은 있는지 신용대출 받은 부분은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졸지에 집을 잃은 하씨는 그것 가지고 좋다고 할 수는 없었죠. 막막했습니다. 연금은 나온다고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두 사람이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였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였죠. 여기에서 병원비라던가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엔 아들의 탓이 가장 컸지만 도와줄 놈이었으면 이렇게 쫓아내지도 않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딸의 이름으로 말이죠. 놀란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오랜만에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야? 5천만 원 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싫다더니. 영준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아니에요. 다시 연락하고 지내려고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라도 돌려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당장에 급하니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힘든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고 도와줄 여력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는 딸에게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딸을 키운 것은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씨는 원망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딸과의 끈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 생각날 때 전화 줘. 아빠도 많이 보고 싶어 해. 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전화 이후로 딸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은망덕한 것들, 지들 배만 부르면 그만이지. 그렇다고 아들까지 연락을 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종 전화도 했고 챙겨주는 듯 보였습니다. 가끔은 용돈도 주었죠. 하지만 하씨 부부는 늘 불안해야 했습니다. 내 집도 없고 모아둔 재산도 다 날렸고 다달이 들어오는 돈으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심정이었습니다. 만약에 딸과 아들에게 똑같이 주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다시 부부가 쥐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 딸이 서운해하기는 했을지언정 하씨 부부와 이렇게 가족도 남도 아니게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씨도 비참하지 않고 말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짓 되짚으려다가 포기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후회해봤자 딸은 이미 남이 되었고
아들도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죠.